나가세요. 당분간 좀 떨어져 계세요. 뭐라고? 나가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 저도 지쳐요. 겨울밤 영하의 추위 속에서 68살 김순의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평생 새벽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작은 갈등들이 쌓이더니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못 입고 한겨울밤을 계단에서 보낸 할머니를 이웃이 발견했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숨겨진 선행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며느리의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들은 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김순애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8배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이죠. 평생을 새벽 장사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른 아침이 가장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순애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 밥상이 아닌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서연이를 위한 상을 차리는 것이니까요. 지난해 가을 도연이가 말했죠.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 그때 순애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던지요. 30년 넘게 새벽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오직 도연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시키고 장가도 보냈죠. 이제야 비로소 자식 품에서 편히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예의상 웃으며 맞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소가 어색해졌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며 순애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며느리가 아침잠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자신의 소리 때문에 깨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모든 동작이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기 집인데도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도연이는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아침에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급히 씻고 나와 대충 밥 한 그릇 넘기고는 출근해버리죠. 예전 같으면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어 보입니다. 서연이가 일어나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나온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표정이 역력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응, 그래. 아침 준비해 놨으니까 먹어라. 서연이는 순애가 차려놓은 상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쉽니다. 김치찌개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구워놓은 생선까지. 정성은 가득하지만 서연이의 입맛과는 거리가 있었죠. 어머니, 아침은 간단히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야,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지. 도연이도 회사 일이 힘든데.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읽혀요. 순애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합니다. 아직은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도연이가 급하게 나타나 밥을 먹고 나갑니다.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게.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서죠. 이제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러요. 순애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서연이와도 친해질 수 있겠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순애와 서연이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지냈지만 작은 일상들이 쌓이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순애가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었는데 서연이가 어제 돌린 빨래가 그대로 들어 있었죠. 서연아, 빨래가 아직 그대로 있네. 아, 어머니. 제가 깜빡했어요. 지금 꺼낼게요. 서연이는 급하게 달려와 젖은 빨래를 꺼냅니다. 하지만 순애의 표정은 편치 않았어요. 빨래를 하룻밤 세탁기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녀의 살림 철학과 맞지 않았거든요. 빨래는 바로 널어야 냄새가 안 나는데. 네, 죄송해요. 앞으로 주의할게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설거지를 대충 하고 지나가거나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음식을 남기고 버리는 일들이요. 순애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순애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서연이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짜다며 물을 부어버린 거죠. 어머니, 너무 짠 것 같아요. 그 말에 순애의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평생 음식 짓는 일로 살아온 자신의 손맛을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평생 이렇게 끓여왔는데.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요. 서연이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저녁에 도연이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서연이는 괜히 바쁜 척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그냥 그래. 도연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로 피곤한데 집에서까지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가 도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제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시는 것 같아 좀 힘들어요. 뭔 소리야? 어머니가 원래 꼼꼼하신 분이야. 그렇지만 저도 제 방식이 있잖아요. 매번 틀렸다고 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도연이는 난감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할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께 죄송할 것 같고요. 좀 참아줘. 어머니도 적응하시느라 힘드실 거야. 저만 참으면 되나요? 어머니는 왜 제게 맞추려 하지 않으세요? 도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순애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오랜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역시 시어머니를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어느 날 오후 순애가 청소를 하다가 서연이의 화장대를 정리했습니다. 선이었지만 서연이에게는 사생활 침해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 물건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 미안해. 정리해 주려고 한 건데. 정리는 제가 할게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만 알거든요.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순애는 서운함을, 서연이는 답답함을 품고 지냈죠. 도연이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점점 자라고 있었어요. 12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도연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주말에는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생선 비린내가 집안에 가득해요. 맛있는 걸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창문이라도 좀 열어주세요.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요. 추운데 창문을 왜 열어? 감기 걸려. 서연이는 참다 못해 직접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찬바람이 확 들어오자 순애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야, 이거 사.
갑자기 왜 그래? 답답해서 그래요. 매일 이런 냄새 나는 음식만 해대시고 창문 열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순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온 자신의 노력이 냄새나는 음식이라고 폄하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언제 냄새나는 음식을 했다고 그래? 갈치조림이 냄새나는 음식이야? 그런 게 아니라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집에서 안 해 먹어요. 요즘 사람들? 그럼 나는 옛날 사람이라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서연이도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저희 생활에 너무 간섭하세요. 청소하는 방법, 빨래하는 방법, 음식 먹는 방법까지 제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시잖아요. 간섭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거야. 너희들 편하라고 하는 건데. 편하라고요? 전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매일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데 뭐가 편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게 싫다는 거야? 싫다는 게 아니라요. 좀 조심해서 행동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 집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어요. 저희 집이라는 표현에서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얹혀 사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 내가 얹혀 사는 신세니까 눈치를 봐야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 맞잖아. 냄새난다. 간섭한다. 여기는 너희 집이다. 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순애는 화가 나서 가스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갈치조림이 반쯤 익은 채로 방치되었어요. 서연이도 감정이 격해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나가서 혼자 사세요. 뭐라고? 나가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 저도 지쳐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라는 말을 며느리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네, 나가세요. 당분간 좀 떨어져 계세요. 서연이는 화가 난 김에 현관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찬바람이 집 안으로 몰아쳤어요. 나가세요. 순애는 어리둥절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로요. 쾅! 문이 닫혔어요. 순애는 추위에 떨며 현관문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나왔으니 갈 곳도 없었고 지갑도 집 안에 두고 나왔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추위에 몸을 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겨울밤 찬바람 속에서 68살의 노인은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요. 집안에서는 서연이가 분풀이라도 하듯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순애만 홀로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순애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은 지 1시간이 넘었을 때 옆집에 사는 최말자가 늦은 저녁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계단을 올라오던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어머, 누구세요? 말자가 핸드폰 손전등을 켜자 순애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코트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나, 순애 언니. 왜 이렇게 밖에 앉아 계세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말자야. 미안해. 집에 못 들어가게 됐네. 무슨 소리예요? 왜 못 들어가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내쫓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언니,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러다 얼어 죽어요. 말자는 순애를 부축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방에 들어서자 순애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추운 날 밖에 앉아 계셨어요? 말자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나가라고 했어. 뭐요? 며느리가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다니요.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을 그렇게 대하면 돼요? 말자는 분개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를 둔 입장이라 더욱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연이는 뭐해요? 왜 어머니를 밖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회사에서 아직 안 들어왔을 거야.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했거든.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전화해 볼게요. 아니야, 그러지 마. 더 큰일 날까 봐. 순애는 말자를 말렸지만 말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도연이 아들한테 얘기해 보죠. 그 밤 말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밖에 앉아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68살의 노인을 겨울밤에 문전박대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자는 아래층에 사는 김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너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위층 박도연이네 집에서 고함 소리 나고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순애 언니가 밤새 문 앞에 앉아 있었어. 뭐라고? 정말? 말자는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듣고 있던 중에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 며느리들이 정말 버릇이 없어졌어. 맞아.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정숙은 곧바로 같은 동에 사는 다른 아줌마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가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애 언니가 어디 계셔? 진짜 며느리가 쫓아냈다는 거야? 응, 우리 집에 계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말도 못 하시겠더라.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서워.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온 동네 사람들이 박도현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겨울밤에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오후쯤 되자 아파트 입구에서 아줌마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평소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니 이런 일까지 저지르네. 순애 언니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장사하며 혼자 아들 키운 분이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해? 도연이도 참 어머니가 그렇게 당하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동네 여론은 완전히 며느리 서연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도연이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어요. 그 순간 회사에서 돌아오던 도연이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라도 나누던 이웃들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도연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그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렸거든요. 특히 아래층 김정숙 아주머니는 아예 째려보듯 쳐다봤어요.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도연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연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니는 어디 계셔? 서연이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가셨어. 어디 나가셨는데? 이 시간에? 모르겠어. 어제 저녁에 나가셨어. 도연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에 혼자 어디 가실 리 없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와 좀 다퉜어. 그래서 잠깐 밖으로 나가셨어. 뭘로 다퉜는데? 사소한 일이야. 곧 들어오실 거야. 하지만 밤이 깊어도 순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걱정이 되어 서연이를 다시 추궁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시는 게 말이 돼? 그제야 서연이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말했죠. 어머니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참다 못해 좀 떨어져 계시라고 했어. 떨어져 계시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잠깐만. 정말 잠깐만 밖에 계시라고 한 거였어. 도연이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룻밤을 밖에서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는 출근하면서 더욱 이상한 시선들을 느꼈어요. 아파트 관리소 앞을 지나는데 거기 모여 있던 아줌마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박도연이네.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뭐 하고 있었을까? 남편이 저렇게 무관심하니까 며느리가 설치는 거야. 도연이는 귀가 따갑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걱정되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니 들어오셨어? 아직이야.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야? 연락은 해보셨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셔서 연락이 안 돼. 그날 오후 도연이는 조기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러 나가려던 참에 위층 최말자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도연아, 내 어머니 우리 집에 계셔. 네, 우리 어머니가요? 어젯밤에 문 앞에 앉아 계시는 걸 내가 봤어. 추운 겨울밤에 코트도 제대로 안 입고 말이야. 도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밖에 계셨다는 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며느리가 어머니를 쫓아낸 거야. 내 눈으로 봤어. 말자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추우셨을지 생각해봐. 68살의 연세에 겨울밤을 밖에서 보내시다니.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가 뭐야? 내가 직접 본 걸. 어머니께서 눈물까지 글썽이고 계시더라. 그 순간 도연이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치욕을 당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했다고 말이야. 도연이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주머니, 어머니 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어머니께서 아직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셔. 며느리한테 사과받기 전에는 안 들어간다고. 도연이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큰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와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연이는 한참을 서연이를 바라보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자 아주머니가 모든 걸 다 말해줬어.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이웃들에게 알려졌다는 뜻이었거든요. 뭘 말했는데? 어머니를 겨울밤에 문 밖으로 내쫓았다고. 코트도 제대로 못 입으시고
1시간 넘게 추위에 떨고 계셨다고. 도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68살 어머니를 겨울밤에 밖으로 내쫓다니. 서연이는 당황했지만 자신을 변호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야.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한 거였어. 머리 좀 식히라고. 잠깐이 1시간이야? 그것도 이런 추운 겨울에? 나도 화가 나서 그랬어. 매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참다 폭발한 거야. 간섭이라고? 어머니가 언제 간섭했어? 서연이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매일매일이야. 내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고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음식 만드는 것까지 다 참견하시잖아.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도 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을 일은 아니잖아.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잖아. 대화? 어머니랑 무슨 대화가 돼? 무조건 어머니 방식이 맞다고 하시는데. 도연이는 답답했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 밖으로 내쫓을 일이야? 지금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다고. 학대라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하게 말한다고? 겨울밤에 노인을 밖으로 내쫓는 게 학대가 아니고 뭐야? 서연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나는 뭐가 돼? 나만 참으면 되는 거야? 어머니는 왜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않는데? 어머니가 우리한테 맞추셔야 할 이유가 있어?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지. 어머니가 우리 밑에서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서연이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어머니 하녀야? 어머니 비위 맞춰주는 게 내 역할이야? 하녀가 아니라 며느리잖아. 며느리의 도리가 있는 거 아니야? 도리? 무슨 조선시대야? 요즘이 어느 때인데 무조건 며느리가 참아야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서로의 불만이 터져나온 거죠.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어른은 공경해야 하는 거야. 특히 내 어머니는. 공경은 상호적인 거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존중? 내가 어머니한테 존중을 보인 적이 있어? 매일 눈치 주고 불편해하기만 했잖아.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시면서. 도연이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어떨지 상상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다고. 도연이는 뭐하고 있었냐고. 그런 며느리를 왜 그냥 두냐고. 서연이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고.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제야 실감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실까? 글쎄, 아직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던데.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복잡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순애는 말자의 집에서 작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노에 차있던 그녀의 표정은 이제 체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언니,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말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향에 가려고 해. 더는 여기 있을 수 없겠어. 무슨 소리예요? 도연이랑 얘기는 해보셨어요? 무슨 얘기를 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걸.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쫓겨난 치욕감과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떠나시면 안 되죠. 가족? 가족이 겨울밤에 늙은 어미를 문 밖에 세워도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아래층 정수기가 올라왔어요. 언니, 뭐 하세요? 짐을 싸시는 거예요? 응,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봐. 안 돼요. 이렇게 쫓겨나듯 가시면 안 되죠. 정숙은 순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야 해요? 잘못한 건 며느리인데. 잘못이고 뭐고 이미 틀어진 걸 어떻게 해. 나 같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버텨봤자 뭐 하겠어. 순애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평생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는구나. 그 말에 정숙과 말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애가 얼마나 절망스러울지 상상이 됐거든요. 언니, 일단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뭘 더 생각해? 이미 결정했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김영희와 박순희가 서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거였죠. 순애 언니, 정말 떠나시려고 해요? 영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더는 못 버티겠어. 그럼 안 되죠. 언니가 왜 쫓겨나듯 가세요? 순희도 격하게 반대했어요. 여기가 언니 동네예요. 언니를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고요. 맞아요. 언니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웃들은 순애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녀가 동네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 기억하세요? 작년에 아래층 할머니 쓰러지셨을 때 누가 병원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때 말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화재 났을 때도 언니가 먼저 나서서 사람들 대피시키고 그랬잖아요. 정숙도 거들었어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아플 때마다 언니가 죽 끓여주고 돌봐주고 했는데 벌써 잊으셨어요? 이웃들의 말에 순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고맙긴 한데 이미 다 틀어진 걸 어떻게 해. 무슨 소리예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언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해요. 그리고 도연이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순이도 분개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순애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웃들이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집은 들어갈 수가 없어. 왜요? 언니 집인데 왜 못 들어가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며느리를 내보내면 되죠. 말자가 과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도연이 아내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며칠 더 생각해 볼게. 여러분 마음은 정말 고마워. 그래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웃들의 만류 때문에 며칠 더 미룰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웃들이 돌아간 후 순애는 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정말 의미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이웃들은 말자의 집에 모여 앉았습니다. 순애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함께 밤을 새우기로 한 거였어요. 순애는 이웃들의 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무슨 소리예요, 언니? 우리가 뭐하러 이러겠어요?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언니는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맞아요. 특히 우리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 때 언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영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당연한 거였어.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지상정이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언니 같은 분이 드물죠. 말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뭔가 생각나는 듯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언니 작년에 마을 장학회에 큰돈 기부하신 분이 언니였죠? 순애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언니, 저희 다 알아요. 익명으로 하셨지만 장학회 총무가 귀띔해줬거든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5천만 원이나 기부하셨다면서요? 그 돈으로 우리 동네 아이들 5명이 대학교 갈 수 있었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절대 알려지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걸 왜 남한테 얘기해? 쯧쯧. 왜요?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영희가 존경스럽게 바라봤어요. 언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장사로 모으신 거죠?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새벽 시장에서 나물 팔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야. 도연이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니까 좀 남더라고. 그런 소중한 돈을 어떻게 그냥 기부하셨어요? 나 혼자 쓰기에는 아까운 돈이었어. 젊은 애들이 공부해서 출세하는 게 더 의미 있잖아. 순애의 말에 이웃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씨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새삼 느꼈거든요. 언니, 그 돈 있으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편하게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나 죽고 나면 다 소용없는 건데. 그런 언니를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말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며느리만의 잘못은 아니야. 나도 모자란 게 있었으니까. 무슨 모자란 게 있어요? 언니는 성인이세요. 이웃들은 순애를 위로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 기부하신 돈 덕분에 대학 간 애들이 누구누구예요? 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몰라. 익명으로 한 거라서.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정수 엄마네 정수도 그중 하나고 미영이네 큰아들도 그렇고요. 영희가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아, 그 애들이 그랬구나. 순애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도운 아이들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기뻤거든요. 언니 덕분에 우리 동네에서 대학생이 많이 나왔어요. 다들 언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걸로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자식 교육비까지 걱정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이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기억하세요? 재작년 겨울에 혼자 사시는 박할머니. 연탄값 대신 내주신 것도 언니였잖아요. 아, 그것도 알고 있었구나. 순애는 쑥스러워했지만 이웃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했어요. 언니는 우리 동네의 천사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말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천사는 무슨, 그냥 이웃끼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언니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따뜻한 거예요. 그날 밤 이웃들은 순애의 숨겨진 선행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언니, 이런 분을 며느리가 함부로 대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네요. 화낼 것까지 없어. 아니에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웃들의 의분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연이는 회사를 반차로 내고 말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는 마음이었지만 정작 문 앞에 서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말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네, 아주머니.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들어와.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셔. 말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이를 탓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있던 순애는 아들을 보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 도연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순애가 깜짝 놀랐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도록 방치해서 일어나라고 했잖아. 순애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도연이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이가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걸 몰랐다고? 집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을 몰랐다고? 순애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서연이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 정도가 뭐야? 겨울밤에 문 밖으로 내쫓는 게 이 정도야? 도연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주머니들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이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셨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훌륭한 게 뭐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아들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서연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서 될 일이야? 이미 다 틀어진 걸. 안 틀어졌어요. 서연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그럼 뭐해?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순애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간섭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웃 아주머니들이 다 말해줬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저 같은 며느리를 두고도 참고 계셨던 건지. 서연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그런 건 이제 됐어. 순애는 서연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서연이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할 게 뭐 있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서연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68살 어른을 겨울밤에 밖으로.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만 울어. 보기 안 좋아. 순애는 서연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거든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돌아가세요.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잘한다는 게 뭐야?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맞춰드릴게요. 맞춘다는 게 뭐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지내는 거지. 순애의 말에 서연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함이 커졌거든요. 도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조율할 게 뭐 있어? 가족끼리 뭘? 순애는 아들과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 집으로 가자. 이제 그만하고. 정말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서연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 내 집인데. 그날 오후 순애는 말자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따뜻한 봄날, 순애는 현관 앞 화단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물뿌리개로 물을 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은 뭐예요? 개나리야. 봄이 되면 노란 꽃이 예쁘게 피어. 예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꽃 키우시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서연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모든 것이 배우고 싶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냥 오래 해봐서 그래. 너도 금방 늘을 거야. 네, 어머니한테 많이 배워야겠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뭐 하세요? 꽃 심고 있어. 오늘 일찍 왔네? 네, 어머니. 요즘은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연이는 실제로 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예전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마을 장학회에서 감사패 전달식이 있다면서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이웃 아주머니들이 다 자랑하고 다니세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말이에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받기 싫은데. 왜요? 어머니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상이에요. 도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 애들이 몇 명이나 대학을 갔는데 당연히 표창 받으셔야죠. 표창이 뭐가 중요해. 그 애들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순애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기뻤어요.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장학회 감사패 전달식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애는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 감사패를 받았어요. 김순애 여사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우리 마을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애는 쑥스러워하며 인사를 했어요. 별것 아닌 일에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것 아니라니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순애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가족들과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이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뭘 그런 소리를 해. 너는 너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전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한테 더 많이 배워야 해요. 그날 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만 믿고 사는 게 부모의 운명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지켜준 건 이웃과 내가 걸어온 길이더구나. 그 말을 들은 도연이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켜준다는 게 뭐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지. 네,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나도 너희들 사랑해.
순애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얻게 된 거였습니다. 그 후로 순애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고 도연이는 가족 간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애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당당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법입니다. 순애의 존엄은 그렇게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 채널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